창조성의 발현과 구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린 얘기고, 창조성이 발현되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이 두 가지 과정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의 계곡이란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사업화되는가, 99.7%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 아이디어 있어. 그런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1000개를 모으면 그중 3개가 사업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창조적 아이디어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업화됐다 치더라도, 이 레이저 포인터를 제가 만들었다 치더라도, 레이저 포인터 사러 갔더니 이 뭐 3M이라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회사 로지텍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고객이 선택하는 시장을 다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윈, 생존 경쟁이죠. 이 다윈의 바다에서 수많은 사업화된 제품들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을 우리가 합리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이에크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뭔가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기술의 장벽을 건너고 시장의 경쟁을 이겨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허브농을 만드는 게 어렵고,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을 만드는 게 어렵고, 그 전부 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어려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창조경제는 뭐냐? 이 죽음의 계곡 위에 창조 다리를 놓습니다. 그 창조 다리를 놔서 창조성이 쉽게 사업화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메타 기술이란 다리와 혁신 생태계란 다리. 이 두 개의 다리가 놓아지면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나 아이디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쉬워졌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게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한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시장에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 영업하러 다니는 게 개방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영업이 쉬워졌죠. 옛날에는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모바일 게임을 팔려면은 전 세계 통신 사업자마다 만나가지고 그 통신 사업자한테 있는 수많은 휴대폰 모델마다 거기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지 게임을 팔 수 있는데, 이제는 앱스토어에 올리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만 쉬워진 게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가게를 열려면 옛날에 가게 터없고 해야 되는데 요즘 G마켓에다 가게 열면 됩니다. 그럼 G마켓 가서 우리 물건 사면 돼요. B2B는 어떠냐? 내가 부품을 만들었다 어떻게 팔 거냐? 그거 알리바바에 올리면 전 세계 수많은 B2B 사업자들이 거기서 내가 새로 나사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사가는 장터들이 거기 만들어집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B2B에 이르기까지 개방 플랫폼이 시장 진입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주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래서 이런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창조성의 구현이 촉진됩니다. 이 창조성의 구현이 촉진돼서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면은 이들을 보고 새롭게 창조성이 발현돼요. 그러니까 구현과 발현이 촉진되면서 선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가 만들어내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조경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P 500대 기업이라고 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전 세계 3대 평가 회사입니다. 뭐 국가 신용 등급도 막 떨어뜨리고 그러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선정을 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500개. 그걸 우리가 S&P 500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S&P 500대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 하고 놓고 봤더니 이 1985년도에 기업 가치의 30%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란 게 특허, 영업권, 계약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무형자산입니다. 야, 무형자산이 뭐 80%나 30%나 되냐 그랬는데 2005년도가 되니까 이 기업 가치의 무형자산의 비중이 79%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업 가치에서 땅, 건물, 공장 설비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가치에서 눈에 안 보이는 기업 가치가 80%가 돼버렸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겠지.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에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약 14조쯤 되죠. 125억 불에 인수할 때 실제 모토로라의 장부상 공장 건물 가격이란 것은 20억 불도 안 됩니다. 100억 불의 가치는 뭐냐? 특허의 가치였어요. 100억 불의 특허의 가치입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16,000개의 특허를 얘들이 사들인 게 구글이 사들일 때 개당 60만 불을 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그렇게 거품이 꼈냐? 특허 하나에 뭐 60만 불이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애플이 노트를 인수할 때 인수 가격이 50억 불인데 개당 100만 불을 쳐준 거예요. 특허 하나에 100만 불을 쳐주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 100만 불 쳐주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한판 와장창 붙더니 이 사람들이 땅땅 내리는 게 1조를 갖다 때립니다. 코롱이 저기 아라미드 듀퐁한테 또 1조를 두드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전 세계 특허 거래 금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대한민국 총 GDP가 1조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대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이 1조 5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자동차 산업보다 큰 산업이에요. 그런 거대 산업으로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5년도에 전 세계 특허 거래 금액이 50억 달러였습니다. 2005년도가 되니까 1,500억 달러가 됐어요. 2009년도에 1조를 돌파합니다. 2011년도가 되니까 2조를 돌파해요. 이거 속도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 특허 산업이에요.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특허에서 수익이 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물건을 만드는 애들이 돈 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업이 돈을 버는 건 간단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하면 돈 벌고 남이 똑같이 하는 거 보면 하면 못 벌어요. 너무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을 열심히 했는데 생산 기술이 막 발전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생산 기술 가지고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야 생산 가지고 승부가 안 나니까 이제는 연구개발하고 마케팅으로 승부를 내자. 이렇게 바뀐 게 지식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R&D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R&D를 하려고 마음먹고 미국의 S&P 500대 기업들이 R&D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S&P 500대 기업이 매년 R&D를 줄이고 있어요. 왜 줄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창조경제로 가는 겁니다. R&D가 중심이 되는 경제가 혁신경제였어요. 이젠 R&D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고 있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의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R&D 기술이 발달하면서 R&D의 차별화가 줄어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제품 하나 멋있는 거 개발하면은 몇 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1년도 못 먹고 살다가 이제 6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품을 개발하는 이 실력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이 IP로 지식재산으로 이동을 하고 고객관계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된 경제가 창조경제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제가 아이폰 4가 있습니다. 아이폰 4가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도 있는데 삼성 거도 있는데 그저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데요. 자, 퀴즈.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 아이폰 4의 전 세계 평균 판매 가격이 560불이었습니다. 이거의 생산 비용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200불. 200불이요.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생산 누가 하죠? 중국. 예.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 팍스콘에다가 얼마를 줬을까요? 조립비용. 예. 놀라지 마세요. 8불 줬습니다. 8불. 8불 줬어요. 예. 재료비가 160불입니다. 재료비 160불, 조립비용 8불, 판매 가격 560불이에요. 얘들이 평균 수익률이 35%쯤 됩니다. 이익률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해서 돈 벌고 있나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앞만 들여다봐도 얘들이 만든 부품이 안 보여요. 얘들이 만든 부품 없어요. 그죠? 애플이 부품 만든 거 없습니다. 그럼 얘들이 생산을 했냐 그랬더니 생산 안 했어요. 생산은 팍스콘 중국 회사가 했어요. 그럼 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카카오톡 걔들이 안 만들었지, 페이스북 안 만들었지, 에버노트 안 만들었지, 트위터 안 만들었지, 드롭박스 안 만들었지, 야마 안 만들었지, 구글 태스크 안 만들었지. 얘들이 만든 게 없어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도 안 만들고 부품도 안 만들고 생산도 안 하고, 그런데 얘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빌하고 이 애플하고 세계 시가총액 1, 2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한 600조쯤 됩니다. 600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거 우리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 기업이 수익을 내는 원천이 지금 바깥거리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술 개발과 판매에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과 고객관계는 별로 돈을 못 벌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과거 경제인데 이거를 찌푸린 커브죠. 요 찌푸린 커브를 우리가 프라운 커브, 찌푸렸다. 예, 찌푸린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어디서 버느냐? 농산물을 기르는 데서 버는 게 아니라 농산물의 판매와 새로운 농산물의 기술 개발에서 수익이 납니다.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 구조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젠 지재권에서 수익이 나고 고객관계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제가 빅 스마일 커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익을 내는 원천이 달라져요. 창조경제에서는 밸류체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창조경제에서는 밸류체인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지재권과 고객관계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의 원천을 경쟁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놓고 보니까 인건비 더하기 재료비의 경쟁 방정식이 아니라 R&D 비용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걸로 경쟁이 좌우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보니까 분자를 잘하는 거는 벤처기업이 잘해요.
분모를 잘하는 건 대기업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패러독스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한 회사가 못한다예요. 단일 기업은 도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태했는가? 이렇게 IP를 만드는 기업, 사업하는 기업, 판매하는 기업 다 달라졌어요. 실제로 보면은 영화산업, 섬유산업, 제약산업, 게임산업 다 분리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한 회사가 다 했어요. 옛날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시나리오로부터 배그까지 다 했습니다. 요즘은 자기들이 시나리오도 안 만들고 영화도 안 만들어요. 게임산업 마찬가지고 제약산업 마찬가지고 섬유산업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가장 최대의 분리는 이거죠. 애플하고 안드로이드의 전쟁을 보면은 이게 두 회사의 전쟁이 아니고 두 회사를 둘러싼 수만 개 기업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단일 기업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뭐 덴마크 혹은 뭐 네덜란드 이런 농업을, 저는 농업은 잘 모릅니다만 전혀 모르는데 그 농업도 틀림없이 단일 기업의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 연합군들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이 만든 시장 플랫폼 위에 중소벤처의 기술 혁신이 쌓여있는 이런 구조가 창조경제, 국가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창조경제를 착각해서 창조경제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를 키워야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있는데, 전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위에 혁신이 못 들어와요.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키우자 그러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시장 플랫폼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조경제 6대 국가 전략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분모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R&D 혁신. 근데 R&D 혁신을 내부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창업기업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을 아무리 발전시키려고 농진청이 노력해도 농업벤처가 나와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죠. R&D 혁신과 창업의 확산, 창업 활성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게 전 세계로 나가려면은 유통구조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표준화된 유통구조를 우리가 오픈 플랫폼, 표준화되지 않은 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시장 플랫폼이 받쳐줘야 돼요. 네덜란드 화훼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꽃을 잘 길러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자기들이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그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통 플랫폼이 없으면은 화훼 농가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플랫폼이 구축이 돼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두 개가 손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두 개가 손잡는 게 뭐냐면 혁신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새로운 생명공학 농작물이 나온다. 요즘 GMO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혁신이 유통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유통 과정에서 대기업하고 중소벤처하고 이 협상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력을 맞춰주는 게 경제민주화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경제는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돼야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보면은 글로벌 생태계 전쟁이 이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넥슨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 경쟁이 아니죠. 이런 기업 생태계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가 건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회사 사장 한 명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직원이 10,000명 있는데 10,000명의 인건비를 30% 줄인다.
돈 버나요? 그거 돈 못 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직원들을 쥐어짜면은 당장 그 다음 달에는 돈이 남아요. 그렇지만은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대기업들이 중소벤처들을 쥐어짜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돈을 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혁신이 저하되면서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의 기술 혁신과 대기업의 시장 효율이 결합해야 됩니다. 이 결합하는데 공정한 게임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 심판의 역할이 누구냐 하면 정부가 바로 심판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부의 공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의 혁신이 정부의 공정한 룰에 의해서 꼽히게 되는, 이것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불공정 거래들, 이거는 우리가 척결해야 되겠죠. 개방 플랫폼, 이거는 혁신이 전파되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런 그 창조경제의 꽃은 누가 뭐래도 창업입니다. 이 벤처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국에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벤처 운동을 제가 벤처협회를 만든 게 1995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는데 약 17년 됐죠. 17년 동안에 벤처가 얼마큼 컸느냐. 저희가 시작할 때 500개가 안 되는 벤처 기업이 3만 5천 개로 크고